사실은 우리 같이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강대강으로 사실은 대처하기도 어려운 나라. 그렇죠. 대부분이 우리나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로키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주변에 어쨌든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 붙잡고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했던 거는 산업부 장관이 어떤 가가지고 러팅 그 상무장관 만나서 뭐 합의도 해오고 해서 뭐 조선 분야, 그다음에 어디죠? 뭐 여기 북극 항로 얘기하면서 그쪽 원유, 그러니까 뭐죠? 그 가스관 투자하는 문제도 얘기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관세 비관세 문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실무 협의하게 단위들을 만들었다, 뭐 몇 가지는 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화의 통로들을 만들었다. 근데 그 이후에 상호관세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밑에서의 실무 협상이라는 것들이 이 통상 문제에 대한 협상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전략도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뭘 주고 뭘 받을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고, 통상 비밀주의 때문에 사실 제가 국회에서 활동할 때도 물어보면 대부분이 비밀이라고 답을 잘 안 합니다. 하여튼 근데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론 맺겠다고 뭐 응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통상 당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오는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 이상을 알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대부분이 이제 그거 말고는 우리나라 주로 이제 주요 기업들이 아웃리치라 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자기들 파트너로 삼고 있는 기업이든 아니면 파트너 삼고 있는 어떤 뭐 단체가 됐든 로비 단체가 됐든 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뭐 그쪽에 있는 그 연구소들 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 이제 의견도 얘기하고 우리들 상황도 얘기하고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걸리는 거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우리 보조금 받기로 했잖아요. 삼성도 보조금 받기로 했고 하이닉스도 받기로 했는데 삼성이 좀 크죠. 그게 한 6, 7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TSMC도 한 9조 받기로 했는데 걔네들은 포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포기하고 그 투자하기로 한 것 같고, 걔네들은 대만은 이미 그렇게 한 것 같고, 우리도 현재 말은 안 하지만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포기하면데 포기했을 때도 여전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삼성도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고, 뭐 등등 좀 아직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우리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저게 뭐 느낌은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넘어오기 전에 사실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트럼프가 자주는 안 하는데 가끔 환율 얘기를 해요. 네. 네. 특히나 중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딱 찍어서 얘기하거든요. 네. 니들 함부로 약세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좀 있으면 이제 환율 조작국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한데, 환율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잽을 날리듯이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양 기자님 보시기에? 환율 문제는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고문이라는 그 직책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아마 수장을 맡게 될 거로, 아직 이제 청문회 인준은 통과하지 않았는데,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월가 출신이고요. 본래 월가 출신이고. 이분이 쭉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미국 환율을 절하를 해야 된다. 그 약세를 만들어야 된다. 약세를 만들어야 된다. 환율, 예, 약달러. 환율 절하가 아니고 달러 가치 절하겠죠. 가치 절하를 만들어. 환율을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겠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계속 주장했던 분이고, 그때 썼던 보고서 내용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저도 뭐 어떤 점이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그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데이터를 보면 다 틀린 얘기지만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강세가 될 때도 있고, 그 약세가 될 때도 있고, 지금 강세 국면인 거고, 뭐 그런 정도죠. 뭐 그 얘기 자체는 이제 틀린 얘기지만 어쨌든 거기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달러를 강세가 되는 이유는 뭐냐? 전 세계에 미국이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로 수출한 나라들은 달러를 받잖아요. 맞죠. 그 달러를 갖고서 뭘 하냐면은 그 미국에 국채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강세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달러 강세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해외 중앙은행이 100년짜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100년짜리 채권을 사라. 채권을 강매를 해야 된다. 지금. 그걸로 교환하라는 얘기 한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거를 그걸로 교환해라. 그걸로 바꾸라. 뭐 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얘기죠. 사실 뭐. 아니 그러면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서 그거 사면 100년짜리면 얼마만큼 손해 볼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100년짜리 그게 지표가 0%짜리예요. 네. 아니 그 채권을 살 때 가격이 100년 뒤에 네. 다시 팔 때 그거는 팔 수가 없는 팔수 없는 영구채잖아.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구채도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되긴 되는데 왜냐하면 영구채는 미리 처음에 할 때 이자를 얼마씩 줄게 하고 한 거거든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인기가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자를 0%로 하겠다 그랬고. 그럼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 뭐냐 각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자 없는 저축을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너네 달러 갖고 돈을 벌었으면 그냥 달러로 현금으로 들고 있어도 그 얘기랑 그렇지. 똑같은 거죠. 미국 정부에 넣어놔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미국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그렇게 그 대가로 뭐 이제 나토는 뭐 국방비 올리고 그다음에 저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달러 약세가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무역 수지 개선이 되고 효과가 있다. 이거를 갖고서 이제 뭐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아첨을 했냐면요. 이거를 마라라고 그 협정이라고 불렀어요. 마라라고는 그 트럼프 집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갖고 있는 호텔이잖아요. 근데 85년에 그 플라자 미국의 그 플라자 호텔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플라자합이니까. 네, 그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 이거를 물론 실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러면 환율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통상 정책에 관련된 이제 좀 핫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뭐 그 골치 아픈 뭐 트럼프노믹스 뭐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85년에는 플라자 협의를 누구랑 했냐면요. 일본, 영국, 그 당시 서독이었죠. 뭐 카나다 이렇게 주요 국가들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라라고 협상을 하려면 누가 껴야 되냐면은 중국이 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트럼프도 이 지금 관세 전쟁의 위험성을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환율 얘기를 꺼내고 두 번째는 브릭스에 대해서 견제를 계속 날립니다. 브릭스 니네 따로 놀지 마. 니들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안화 내지는 루브라 뭐 이런 거 갖고 니들끼리 그냥 통상한다고 이래서 블럭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 그 블록을 만들면은 자기들끼리 하니까 오히려 미국과 교역을 안 하니까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또 그걸 못 하게. 그 꼴은 또 못 그 보는 꼴을 못 거죠. 보는 거지 또. 트럼프 그 꼴을 또 못 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약간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생각 밖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이 목표치는 상당히 높은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같은 나라, 특히나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해서 되게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가 제대로 압박하기 전에 이미 가가지고 총리께서 그렇죠. 항복선언, 거의 항복선언 했잖아요. 얼마? 1천조? 1,000조를 투자하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의 상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아직도 더 할 게 더 있는 거지. 일본은 지금 이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 하면은 2000년대,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가장 경계하던 나라가 일본이었잖아요. 네, 그러죠. 그 당시에 나왔던 신문 기사나 책 같은 거 제목을 지금의 차이나로 싹 바꾸면은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일본은 지금 상품 무역에서 무역 수지 적자 나라가 됐어요. 예, 이미. 그리고 흑자 폭이 상당히 줄었고요. 그런데 이제 경상수지는 플러스거든요. 흑자인데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 일본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미국에 땅 사놓은 거, 땅 사놓은 거 그런 데서 뭐 채권 사놓은 거, 이자 나오고 배당 나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플러스가 됐지. 일본은 이미 무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트럼프가 먹을 게 별로 관세로 해도 그 별로 먹을 게 없는 이제 그런 나라가 이미 돼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아주 그 좌충우돌하는 통상 정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일단 뭐 대충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이제 의원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큰 그 세계 통상 질서에 큰 영향 없이 뭐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덧붙여 일단은 뭐 그 정치적인 노림수 블러핑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견해가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고, 또는 이제 이건 새로운 그 세계 경제 질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의 뭐 조심스러운 등장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서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잖아요. 그걸 뭐 한쪽에서는 재벌이라고 얘기도 하고, 나는 그 부분이 전체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런 수출 대기업들에 갖고 있는 경쟁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력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트럼프의 압박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그럼 미국에 가면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야, 미국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국내 투자하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투자하지 못하고 이러한 압박에 의해서, 이런 관세 압박이나 통상 압박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를 더 늘려야 되고, 예산 밖으로. 그다음에 아까 뭐 보조금, 우리 반도체 보조금 얘기 나왔는데 보조금도 못 받아서 또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 실제 경제에 플러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아. 일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제조업이 좀 더 위축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꼭 도움이 되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런 걱정도 일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한 거죠.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건 둘째치고, 직접적으로 고용 창출의 기회가 없을 테니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GM 같은 경우 지금 한 11,000명 정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GM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을 미국에서 수출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가야 되는, 거기는 그 한국 GM을 살아남으려면 미국을 가든지 가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11,000명 갈 데가 없어, 이제. 그냥 여기 문 닫고 가야 되는 입장이죠. 사실은 보면. 근데 그런 기업이 한두 개냐. 뭐 굳이 그 정도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특히나 우리 실제 잠재 성장률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실제 GDP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까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결국 도움되지 않는 국면인 것 같아요. 현재 보면. 단순히 관세를 얼마나 매기냐에 따라서 가격을 얼마나 매느냐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건 뭐 직접적인 관세 인상의 효과라기보다는 관세를 그냥 협박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투자를 늘리는 뭐 이런 노림수는 이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GDP 하면은 이게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뭐 또 가게, 여기 이제 이런 데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사실 가장 안 좋은 거는 이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아예 안 좋은 게 딱 떨어졌으면은 뭐 예를 들어 코로나처럼 그런 사태가 있었으면은 아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앞으로 뭐 생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뭐 또 정부는 정부답게 정부에 맞게 대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장 트럼프가 벌써 2월에 한다고 했다가 3월로 했다가 지금 하룻밤 자고 나면 뭔가 정책이 바뀌어 있고 또 1시간 전에 얘기랑 또 다르고 그다음에 또 4월 2일이 또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전 세계 어떻게 보면 1등 국가가 그런 걸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제 회사 사장이라면은 이번에 뭐 어떤 신제품이 나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관세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고민부터 하면서 투자 계획을 좀 보류하는 거죠. 보류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충돌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 이 전 지구인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우리나라 특히 수출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 불똥이 튈지 모르는 아주 이게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미국 시장이 트럼프를 안 믿는 데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시장은 트럼프 말을 안 믿는다고 하고 이런 무역 전쟁, 이 관세 전쟁 제일 큰 희생자가 미국이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올 확률을 높였더라고요. 30% 40%까지 올려놨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압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실 이런 얘기를 트럼프도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이제 답을 자꾸 해. 답을 하는데 자기는 뭐 그런 예측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걸 답을 하는 것은 신경 쓰이는 거지. 주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하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주 초죠. 뭐 검은 월요일을 하면서 1,100조가 날아갔다니까 한 방에. 그래서 그런 미국 시장이 트럼프의 이러한 불확실성, 미국 시장이 데미지를 제대로 입고 있고 이 데미지가 커지고 미국 여론이 안 좋아지고 미국 시민이 야 트럼프 그만해, 야 너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사실은 이게 좀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걸 좀 어떻게 그래서 요새 미국 월가를 응원하게 된다니까.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집단, 그 돈만 하는 집단들 안 좋아하는데 지금 어떻게 미국 월가를 응원하게 생겼어. 응원합시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좀 어떻게든지 내년 11월 선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확실히 받아야지. 중간 선거가 아니고서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트럼프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면서 힘듭니다. 정책의 즉흥성이나 그 돌출성의 측면의 리스크를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대로 트럼프의 그 통상 정책이 아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좀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통상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정리하시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뭐 제대로 된 정리를 우리 양 기자님이 해주실 것 같고 저는 또 한 면에서는 또 기대하는 게 EU가 좀 더 힘을 내서 좀 잘 싸워줬으면 좋겠다. 아니 왜냐하면 상호관세 느낌에 봐도 트럼프가 이번 상호관세 4월 1일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EU거든요. 그래서 EU를 한판 할 것 같아.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제 나토 방위비 문제까지 또 꺼내놨잖아. 그러니까는 뭐 경제, 뭐 안보 측면에서 EU랑 미국이 한 번쯤 힘겨루기를 할 것 같고, 물론 그 중간에 뭐 영국이 나서가지고 열심히 또 소위 마사지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바탕
이 난장을 한번 칠 것 같은데 그 게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같은 나라는 오히려 밑에서 협상하기가 좀 더 편해질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건 이제 협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얼핏 들은 것 같고 해서 EU하고 세게 한번 붙고 그 중간에 밑에서 우리는 협상 잘해서 어쨌든 큰 데미지 없이 이번 트럼프 관세 전쟁을 잘 넘어갔으면 싶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세에 관련해서 이쪽 이제 트럼프 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많이 알고,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있었던 백악관 대변인이 AP통신 기자하고 거의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요. 네, 논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까지 하냐면은 관세는 해외 기업이 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수출 기업이 내는 수출 거다. 기업이. 예. 그리고 관세는 미국 시민들에게는, 미국 소비자에게는 세금 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책으로 배웠길래, 그런 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대비가 되니까요. 물론 이제 협상팀은 잘 알겠지만은, 근데 이게 또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해보면은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관세는 수출 기업이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그 보조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우리 시민 차원에서는 알고 있으면은 좀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두 분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자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만 지금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은 어찌됐든 간에 각국의 리더십, 컨트롤 타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 방안을 짜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계엄의 여파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더 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또 다른 위험성을 추가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헌재의 탄핵 인용이 떨어져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일치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